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른의 감정 수업을 읽어 드렸는데요. 이어서 어른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머물러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책은 홀로 서기를 위한 심리학을 선택했습니다. 로리 애슈너와 미치 메이어슨 지음, 고비쌤 옮김으로 3월 10일에 출판됐습니다. 주식회사 빌리 버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일, 꿈, 사랑, 관계, 결정을 내려야 할 것들 속에서 허우적대는 어른에게 필요한 45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법. 지은이에 대해서 책이 전하는 간단한 소개를 읽어드리죠. 로리 애슈너, 심리상담 전문가로 만성 불만족과 우울증, 인간관계 전문 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작가이자 컬럼니스트로 글을 쓰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홀로 서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고요. 남편인 이 미치 메이어슨과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를 공동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미치 메이어슨 심리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역기능 관계 및 자존감 장애 치료 전문가로 많은 책을 집필했습니다. 또 오프라 윈프리 쇼의 원하지 않는 조언 특집에 출연해서 방황하는 어른아이를 위한 조언을 전했고요. 그는 25년 동안 개인 성장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 수천 명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12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프롤로그와 챕터 2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을 탓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 책을 쓰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자녀 때문에 기쁨과 사랑을, 때로는 쓰디쓴 고통을 맛보았던 부모들이다. 그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저질렀던 실수와 실패를 기꺼이 이야기해주며 자신들과 같은 전철을 밟는 사람이 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버림받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부모들에게 어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상적인 부모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다.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고문하고 있을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들은 이따금 불안과 고통을 느끼고 어디를 가나 걱정이 앞선다. 자식들이 어려움에 부딪힐까봐, 고통을 겪을까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런 부모들은 자식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부모의 아낌없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좌절감에 빠져 더욱 아이에게 집착하게 된다. 아이의 일상을 모조리 통제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식의 길을 잃고 허둥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도 대신 해주려 들고 자녀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 달려간다. 하지만 아무리 아낌없이 퍼주어도 자식 걱정은 끝나지 않고
자녀 역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 부모의 인생은 빈 껍데기가 돼간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선 자녀 입장에서 지나친 사랑을 주는 부모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대개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과 죄책감, 의존성이 자리 잡고 있어 정서적인 문제를 겪기 쉽다. 이 책에 소개된 어른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모님의 높은 기대와 과보호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결과적으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해를 끼치려고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어릴 때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해 상처받고 좌절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린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라. 정서적,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는지, 식구들의 구박과 무시 속에서 자라지는 않았는지, 가족들을 기쁘게 해 주었을 때에만 사랑을 베푸는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는지를 말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고통과 실망을 경험하고 사랑받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떠안은 채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쓴다. 모든 식구가 통제불능 상태일 때도 홀로 중심을 지키고 자신의 욕구를 가장 나중으로 미뤄두는 법도 배운다. 그러다 보면 끝없이 내주기만 하는 존재가 되기 쉽다. 그토록 바라는 사랑과 관심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랑과 관심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행동은 결코 가족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아이는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믿게 된다. 어른이 된 후 그는 자식만큼은 자신과 똑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다 해준다. 하지만 부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다. 지나친 사랑을 주는 동기가 자식보다는 부모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문제야 자녀를 둔 부모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그들은 집착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랑, 돈, 관심, 이해, 도움을 자식에게 쏟아붓는다.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도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부모가 됨으로써 자신이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들은 완벽한 자녀를 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문제에 집착하느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호 의존 상태 또는 관계 중독에 빠졌다고 한다. 이 상태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대신 해주려고 한다.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는 상호 의존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자신의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돼도 자신의 부모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 부모는 높은 탑처럼 거대하고 굳건한 존재다. 지나친 사랑과 관심, 보호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 자체에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부모 덕에 많은 혜택을 누리며 자란 자신이 부모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넘치는 사랑 속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안전하게 느껴졌을지라도 그와 함께 과도한 기대, 끊임없는 조언과 과보호를 받으며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했을 것이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많을수록 죄책감은 커진다. 헌신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다고 느낀다.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극단적인 완벽주의자로 만들기도 한다.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다 보니 간단한 일도 시작을 머뭇거리고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손도 대지 않으려 한다. 또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세상은 부모가 주는 것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가? 당신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 지나친 사랑을 쏟아붓는 부모 쪽인가? 숨 막힐 듯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인가? 당신이 어느 쪽이든 너무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는 말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책에서 당신은 수백 명의 어른아이와 부모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 나오는 사례들은 수백 건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지만 진실은 그대로 남아있다. 자녀에게 지나친 사랑을 쏟아붓는 부모를 탓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사랑을 쏟으며 키우거나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감정적인 고통, 아픔, 상처와 부모 자식 간의 상호 의존성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다. 이어서 챕터 1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전해드립니다. 26살 제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에게 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은 절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게 과도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제가 부족한 게 뭐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전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한 여자를 오랫동안 사귀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깊이 사귀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곤 합니다. 또 모든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뭐든 최고로 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어쩜 그렇게 전화도 한 번 안 하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단다. 집에 좀 더 자주 들르지 그러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너무 마른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해서 일하는 거 아닐까? 좀 쉬어가면서 하렴.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끝없이 걱정한다. 부모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고통과
상처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 하며 어릴 때부터 아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준다. 자녀의 성취는 곧 부모의 성취가 됐고 부모의 기대는 측량이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와 자랑스러움 속에는 자녀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다. 부모가 항상 평가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은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그 영향력은 깊고 넓게 퍼진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온전히 이해하지는 않는다. 아이는 부모가 늘어놓는 쓴소리나 걱정을 쉴 새 없이 들어야 하고 간혹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부모의 지나친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케이티의 사례를 보자. 엄마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엄마가 절 더 힘들게 해요. 케이티는 얼마 전 남편 짐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다. 엄마한테 그 일을 말씀드린 이후로 한순간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엄마는 매일 전화를 걸어 들들 볶아요. 내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해라.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건 모조리 받아내야 해.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렸다며 한바탕 설교를 늘어놓았대요. 남편과의 문제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하루 이틀은 조용하지만 곧 다시 전화가 와요. 마치 엄마는 제가 혼자 결정을 내려버릴까봐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이해해야죠. 제가 막내기도 하고 늘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딸이 이혼한다니까 걱정인가 봐요. 케이티는 21살에 짐과 결혼했다. 부모님은 경제적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리 결혼식을 근사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웨딩드레스만 해도 $1,000는 됐을 거예요. 아버진 부인하셨지만 대출을 받았을 게 분명해요. 짐과 전 가까운 사람만 초대해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막무가내였어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그 행복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하셨죠. 결국 부모님 뜻을 따랐지만 짐은 그게 불만이었던 모양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짐과 엄마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짐은 엄마를 감독관이라고 부르며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불평했죠. 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엄마와 의논했는데 짐은 둘 사이의 문제를 엄마에게 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런 건 다 절 위해서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게이트는 어머니가 부부 사이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했음을 인정했다. 엄마가 우리 결혼 생활에 감나라 배나라 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모두 제가 엄마에게 대든 만큼 강하지 못해서죠. 엄마에게 대든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엄만 제가 브라운 대학에 지원하길 바라셨지만 솔직히 제 실력으로는 무리였어요. 고등학교 때 전 항상 쉬운 수업만 들었고 숙제가 어려우면 부모님이 도와주셨죠. 그 덕분에 성적은 괜찮았지만 제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브라운 대학에 가면 낙제점을 받고 퇴학당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절 천재라고 생각하셨죠. 제 사진, 제가 쓴 보고서, 성적표를 부엌 한쪽에 자랑스레 걸어 놓으셨죠. 전 누군가 그것을 본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쨌든 저는 절대 브라운 대학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브라운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엄마가 저 대신 지원서와 에세이를 써서 제출한 거였죠. 케이트는 다른 학교에 진학했지만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기지도 못했다. 엄마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되자
외로움과 향수병이 밀려왔다. 전 수줍음을 많이 타서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전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는 아이였죠. 그럼 엄마는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제게 초대장을 보내게 하곤 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엄마에게 떠밀려 억지로 친구들 생일 파티에 몇 번 간 후로 파티를 싫어하게 됐어요. 2학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고 그 해에만 룸메이트가 3번이나 바뀌었다.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4월쯤 되자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는 그런 사실을 숨겼어요. 부모님한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외톨이로 지낸다는 건. 어느 날 밤 제 안에 무엇인가가 폭발했고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엄마, 엄마는 항상 제가 예쁘고 착하고 멋지다고 칭찬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걸까요? 그러곤 흐느껴 울었어요. 엄마는 그게 모두 대학을 잘못 고른 탓이라고. 그 이후론 그러게 내가 그렇게 말렸잖니 하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학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 2학년 말에 퇴학당했어요. 전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을 완전히 실망시켰죠. 엄마는 제 실패에 대해 저보다도 더 괴로워하셨고 부끄러워하셨을 거예요. 케이트는 집 근처에 있는 전문대학에 입학해 그곳에서 짐을 만났다. 짐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고 즐거웠어요.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죠. 짐은 항상 제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절 배려해 주었고 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죠. 그런데 신혼 초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짐이 제가 자기 말보다 엄마 말을 더 신뢰하는 것에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우리 둘의 행복보다 부모님의 행복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는 말도 했어요. 전 남편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포용력 있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짐은 제가 자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며 불평했죠. 솔직히 전 짐이 회사 일에 대해 말할 때마다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다 짐과 다투면 바로 부모님한테 달려갔죠. 그러면 부모님이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 모든 게 짐의 탓이 됐거든요. 짐은 장인 장모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장인 장모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았다. 짐과 장모 사이에는 불신의 기류가 흘렀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케이트가 임신을 했다.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부모님은 장난감과 아기 용품, 침대 세트를 사주셨어요. 짐은 그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죠. 아기 용품만은 자기 손으로 마련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 기쁨을 망쳐버렸다고 하더군요. 아기의 방에 가득 쌓인 선물은 갈등의 화근이 됐죠. 임신 8개월에 접어든 무렵 짐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짐은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태어날 아기와 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막막하고 두렵다고 울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났어요. 만삭인 제 몸 하나 추스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였거든요. 짐이 직장에서 잘린 것 때문에 가뜩이나 화가 나 있었는데 우는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더니 짐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저는 딸을 낳았어요. 카라가 태어난 이후 전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카라는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칠 줄 모르는 까다로운 아기였죠.
제가 카라를 잘 돌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아이가 칭얼거리면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만사를 제치고 달려오셨죠. 한 번은 아기 몸이 불덩이라 전 거의 이성을 잃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는 우리를 응급실로 데려다 주셨어요. 카라에게 신경을 쓰느라 짐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짐이 안절부절 못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짐은 전화 한 통 해줄 수 없었느냐며 화를 냈어요. 너무 경황이 없었다고 사과했지만 짐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그러더니 몇 주 동안 저랑 한마디도 안 했어요. 카라가 5살이 되자 엄마는 카라를 사립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성하셨어요. 짐은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집 가까운 곳에 괜찮은 공립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짐 모르게 사립학교에 원서를 넣고 아빠에게는 비밀이라고 딸에게 단단히 일러뒀죠. 하지만 카라는 면접을 보고 온 바로 그날 아빠에게 쪼르르 달려가 제잘제잘 떠들었어요. 짐은 폭발했고 그 후에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돼 짐은 저를 아직도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려 사는 응석바지라고 말했어요. 전 짐에게 아이 교육은 안중에도 없고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노랭이라고 응수했죠. 화가 난 짐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짐은 제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한순간도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또 제가 사랑을 받고만 싶어 하는 이기적인 여자라고도 했죠. 그는 모든 게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엄마한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엄마의 사랑이 저를 짓누르는 짐처럼 느껴져요. 엄마가 절 보호하기 위해 그러셨다는 걸 알지만 저도 괴로워요. 하지만 엄마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화를 낼... 전 이제 어떻게 하지요? 전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KT의 사례는 부모가 아이에게 집착했을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어머니에게 KT는 고통도 아픔도 겪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직성이 풀렸다. 자신과 딸을 동일시했기에 케이트가 허둥대거나 괴로워하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딸의 인생에 개입해 자신의 뜻대로 했다. 모든 것은 딸에 대한 사랑과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그 사랑과 욕심이 정도를 지나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전한 사랑과 지나친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들의 외적인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양부모 가정인지 한부모 가정인지도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 지나친 사랑을 쏟아부으며 키운다고 자녀가 버릇없이 자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철이 없거나 버릇이 없는 사람은 응석바지로 자랐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부모의 지나친 사랑은 자녀에 대한 강한 정서적 개입과 통제 욕구에 기인한다. 사랑이 지나칠수록 서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고통도 커진다. 때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형제 중 한 아이에게만 집중되기도 한다. 그 아이가 첫째라서, 막내라서, 문제아라서, 혹은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케이티의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의 특징을 알아보자. 케이티 어머니는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딸의 의견은 전혀 개의치 않고 시간과 관심, 물질을 선물로 바치면서 케이티의 인생을 통제하려 했다.
심지어는 딸의 소망을 짓밟으면서까지 딸이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었고, 케이트는 사람들이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됐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 보살핌, 인정이 없다면 아이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며 자랄 것이다.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공허감 속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어른이 될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더 많은 관심과 걱정, 보호, 사랑을 받고 자랄수록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도 더 클 것 같다. 하지만 케이트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부모의 끝없는 관심은 케이트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녀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인정과 승인에 좌우됐다. 케이트는 어머니의 뜻대로 움직이며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때에만 안정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통제와 간섭이 심해질수록 케이트는 수동적이 되어갔다. 케이트의 부모는 케이트가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정서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고,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 마땅히 져야 할 자기 몫의 책임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가 결혼한 직후부터 여러 문제에 부딪힌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짐이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울음을 터뜨렸을 때 케이트는 엄청난 불안을 느꼈다. 아내로서 그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어야 마땅했지만 자신의 감정이 압도당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었다. 케이트는 짐이 항상 자신을 사랑해주고 돌보아 주기만을 바랐던 것이다. 케이트의 마음속에 짐이 들어갈 자리는 거의 없었다. 이미 케이트의 어머니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한 믿음과 고정된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케이트처럼 사랑과 관심이 지나친 부모들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당신이 숨막힐 듯한 관심과 지나친 걱정,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 속에서 성장했다면 당신도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어린아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욕구의 충돌 때문에 인간관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그들은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런 욕구는 대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성인기에 접어든다.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어른아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욕구의 충돌 때문에 인간관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그들은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런 욕구는 대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른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성인기에 접어든다. 친밀함을 원하는 동시에 두려워한다. 사랑에는 항상 높은 기대와 간섭이 따라온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 학습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언젠가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버릴 거야. 다른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그래서 상대를 밀어내기 시작한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상대에게 매달리며 의존하기도 하고 반대로 냉정하고 오만하게 굴기도 한다. 어떤 전략을 택하든 결과는 동일하다. 친밀감을 갈구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관계 속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선에 민감하고 인정을 바란다. 그들은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다. 그리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정받고 싶어 한다. 어린 시절 그들의 존재 가치는 부모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승인받느냐에 달려 있었다.
자존감은 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랄 경우 외부로 드러나는 재능이나 성취가 없어도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확신하는 자아 감각을 점점 상실하게 된다. 자아 감각이 떨어질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 그런 아이는 성인이 됐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타인에게 전이시킨다. 하지만 모두가 부모처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아니고 사회는 자신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른아이는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끊임없는 죄책감을 느낀다.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어른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부모는 돈, 옷, 음식, 보금자리뿐 아니라 관심과 보살핌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주었다.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해 숨이 막힐 정도로 말이다.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빚지고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 어떻게든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착한 아들, 딸이 되려고 노력한다. 부모에게 화내면 안 될 것 같아 상처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아들, 딸이 되어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끝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노력한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엄청난 죄의식을 느낀다.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과 관심, 칭찬만을 받고 자란 사람이 자라면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늘어가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최고이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무엇이든 다 해낼 것이라고 격려하고 칭찬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랐기에 손을 뻗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부모 울타리 밖의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부모의 말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으며 삶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사람을 믿기 어려워한다. 어른아이에게 신뢰는 무척 힘든 문제다. 누구도 믿지 못하거나 거꾸로 너무 쉽게 믿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신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뢰 혹은 불신에 대한 감각은 인생 초기에 형성된다. 아기일 때 세상이 안전한 장소인지 아닌지를 탐색한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불안감 속에서 양육한다.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대신 모든 결정을 내려준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내리는 결정은 모두 형편없어. 난 나를 신뢰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지나친 부모는 틈날 때마다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라고 경고한다. 어느새 아이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 그러한 불안감은 아이 내면에 은밀하고 깊게 퍼져 성격을 형성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아이가 67살이 되어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세상에 대한 불신이 나타난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아이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혼란에 빠진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도 쉽게 잡지 못한다. 비판과 거절, 물리적인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는 이유.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는 이유.
어른아이에게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자라 부모에게 배운 대로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기도 한다. 아기는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 그러다가 차츰 새로운 환경에서 능력을 펼치고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볼 기회를 얻는다. 그 과정에서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아기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부모는 아이가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얼른 행동을 저지한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개입한다. 그 결과 아이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성장한다. 그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주위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고자 한다. 통제 방식은 다양하다. 권한이 있는 사람을 회피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반항하거나 제의를 거절하는 식으로 행동한다. 그들에게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차라리 독립적으로 일하며 혼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은 채 그냥 놓아두면 질식당하거나 지배당하거나 과도한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어른아이는 자신이 단호하고 강한 성격이라는 환상을 품지만 사실 그런 태도는 인간관계의 거리감과 갈등을 불러올 뿐이다. 일을 끝마치지 못한다.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몰두하는 몽상가가 되기 쉽다. 어린아이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만 그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법이 없다. 그들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부모 덕택에 아이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성장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도와줄 거라고 믿게 된다. 부모는 친구와 다투더라도 해결해주고 숙제를 대신해주고 직장을 구해준다. 부모가 조정하는 대로 행동하는 꼭두각시로 자랐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 뒷마무리를 해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아이가 부모의 높은 기대를 내면화할 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내면화할 때 어떤 일을 하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과보호 속에 자란 어른아이는 위험, 거절, 책임을 기피하는 어른이 된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잣대를 부모의 비뚤어진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신에게 매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여긴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모 눈에 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 앞에만 서면 하염없이 작아진다.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나 많은 것을 누리고 칭찬을 받으면서 자랐는데도 스스로에게 그토록 가혹할까? 어렸을 때는 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는 주목의 대상이었고 부모의 꿈과 희망이었다. 성장하면서 부모가 준 여러 의무들을 내면화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야만 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했고 유명해져야만 했다. 항상 행복해야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를 받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그 의무들을 다 하기 시작했다. 내면의 비판자를 두게 된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점점 자라난다.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우울해지고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회피하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깊은 곳에 숨겨진 특권 의식.
식당에 갔는데 요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참지 못하고 한마디씩 꼭 던진다. 직원이 안내해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나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다.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어디에서나 최고만을 누려야 한다는 특권의식을 가진 채 성인기에 접어든다. 특권의식은 대개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이다. 온갖 좋은 것들이 은쟁반에 담겨 앞에 놓이면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접할 것이라 기대하며 인간관계를 맺는다. 당연히 그런 기대는 빗나가고 실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어떤 곳에 갔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말을 걸어주지 않을 때,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분노를 느낀다. 세상에 상처받고 실망한 어른아이는 부모가 해주었던 대로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가끔 운 좋게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희생적인 배우자를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대개 적개심과 갈등 속에 파경을 맞는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어렸을 때 감정을 폭발시킬 때마다 부모가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반응을 본 자녀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 감정 자체를 두려워하고 어떤 감정이든 솔직히 표현했다가는 비판을 받을 거라는 공포가 생긴다. 최고로 즐거운 순간에도 스스로를 편안하게 풀어두지 못하고 인생의 즐거움이나 재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부모의 비뚤어진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분석하면서 인생을 이성적으로만 살려 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 어른아이는 사소한 결정도 혼자 내리지 못한다. 무엇이 가장 나은 선택인지 분명해 보일 때조차도 다른 사람이 확인해 주어야만 비로소 안도한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불안을 느낀다.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들은 모든 일을 대신 결정해주는 경향이 있다. 어른아이도 처음부터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스스로 노력하기도 했지만 걱정에 휩싸인 부모가 도와주는 바람에 그런 노력은 무색해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혼자서 내린 결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결과 스스로의 직관과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주고 구원해줄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만난 관계는 어른 대 어른이 아닌 어른 대 아이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성공을 피하는 이유. 비뚤어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오랜 방황의 시기를 보낸 후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 쉽게 직장을 잡지 못하거나 운 좋게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얼마 못 가 실업자 신세가 되곤 한다. 그들은 스스로의 성공을 방해하면서 용기 있게 도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한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상을 원할 것이며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성과 이상을 기대하며 응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한다. 하지만 부모의 끝없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어른아이에게는 조금 더 해보라는 약간의 응원조차도 감당하기에 벅찬 짐처럼 느껴진다. 또 그들은 성공하고 나면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든 돌보아 줄 것이라는 믿음도 키워왔을 것이다. 하지만 당당한 어른으로서 성공하려면 독립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어른아이에게 독립은 안전망 없이 공중그네를 타는 것과 같다. 부모의 안전망을 떠나 홀로 무엇인가를 시도하다가는 앞으로 고꾸라져 다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느니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섭식장애의 숨은 원인. 폭식증, 거식증, 비만은 부모의 비뚤어진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섭식장애는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음식을 사용하는 행동 유형에서 비롯된다.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부모 밑에서 숨 쉴 수 있는 정서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성장했고 자신과 부모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성장했다. 걱정 어린 관심과 과보호는 맹렬하게 파고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의 내면을 갉아먹는다. 부모의 높은 기대는 때로 자녀를 지치게 하는데 진정한 욕구는 대개 무시당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음식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통제를 비틀 수 있는 수단이다. 음식을 많이 먹고 과체중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거나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의 부모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할지 모른다. 혹은 부모를 정당화하고 대변하고 보호하고 용서해주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충동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부모를 나약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거나 불행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부모도 이따금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고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그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왔고 20년 이상 한 가정을 잘 이끌어왔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름이면 멋진 휴가를 떠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은 강하고 능력 있으며 생기 넘치는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어른아이는 부모를 무방비 상태라고 여기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부모와의 관계에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거나 죄책감이 느껴지는가?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은 부모와 절연하지 않고도 그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으며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동시에 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부모 때문에 화가 나고 비참했던 때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때를 돌아본다고 해서 당신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째서 가족의 법칙을 거스를 때 불안감을 느끼는지, 어째서 부모와의 끈끈한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는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과 죄책감을 알아보고 자아를 잃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부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당신은 부모가 지나친 사랑을 쏟아붓는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도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부모도 사랑을 쏟아붓느라 많은 것을 희생하고 괴로움을 겪었다. 관계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그 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찾는 동안에 부모는 모든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선의로 한 행동이 아이의 안정성과 장점을 훼손시키기도 한다. 또 자립해야 할 시기가 훨씬 지난 후에도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필요와 욕구 때문일 수도 있다.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바로 변화하기 가장 좋은 때다. 어떻게, 왜 그렇게 지나친 사랑을 받아왔는지 완전히 파헤친 후에야 비로소 오랫동안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부모에게 배은망덕하게 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내준 부모나 스스로를 탓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이 책은 모두의 자기 수용과 이해, 변화를 도와줄 것이다.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학, 심리상담가인 로리 애슈너와 심리치유사인 매치 메이어슨 부부의 공동 저작글, 그 중에서 첫 번째 챕터를 읽어드렸습니다. 책은 10번째 챕터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나의 모습, 나의 부모의 모습, 누군가의 모습이 떠올려지셨는지요? 일과 꿈, 사랑, 관계 등등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들 속에서 허우적대는 어른에게 필요한 45가지 솔루션이란 부제를 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사례들과 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또 구체적인 개선책을 도입해서 좀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기다리겠습니다.